만석인데요, 보니까. 네, 완전히 다 차셨는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다음 달 여름 휴가로 다음 달 안 하는데 아쉬움이 너무 커서 오늘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현 회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쁘세요. 많이 오셔서. 이제 방학하시고 2학기 때는 빠지지 마세요. 결석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단체 기념사진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일 명예에서 제가 여러분 하면 네 해주세요. 자, 여러분. 네. 확실합니다. 자, 오늘 6월 19일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 호모사피엔스 성균관대학교 최재훈 모셨는데 요새 아주 정말 인기가 최고입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다음 달이 없습니다. 다음 달 여름 휴가 지내고 8월 이제 중하순에 8월 20일이 시작하는데 인생과 맞닿은 명작과 역사, 그래서 포항공대 고정원 교수님 9월 18일 이스라엘 스타트업 전략, 그래서 요즘하고로 아시아 대표인 이원재 대표, 그리고 10월 16일 우물박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 마크 피터슨 교수의 기대에 있습니다만 11월이 현재 벼 있는데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좀 다음 모임 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름휴가 추석 징글벨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죠. 자, 오늘 이제 신입회원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김현수 병원장님, 이번에 이제 병원장님 실을 계셨는데 정말 귀한 분을 모시게 됐고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병원장님 오셔서. 자, 그리고 석탑출 컨셉의 장민환 대표이사님 두 분이 신입으로 오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환영의 박수. 스마트폰에 나온 신인류 호모사피엔스 최재훈 교수님 경력 항대가 잠깐 함께 봐주시죠. 자, 현재 성균관대학교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 기계공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인간중심 융합 디자인사학단 단장, 스마트 융합 디자인 연구소 소장. 그래서 대략 어느 쪽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이창구 또 자문도 해주셨고요. 캐나다 오틀루 대학 기계공학 석사 박사, 그리고 성균관대학 박사 석사. 최근에 호모사피엔스는 저서가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짜 이끄시는 우리 대한민국 진정한 리더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셔요. 제가 큰 영광이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인사이트를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도대체 4차 산업혁명 그 본질은 뭐고 앞으로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좀 담아왔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면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 자본 인터넷 이런 디지털 기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인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길래 우리가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이름을 붙였을까, 그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을 보면 어마어마한
상징의 단어가 항상 있었으니까요. 그 답이 바로 저 제목에 있습니다. 인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인류의 표준 호모 사피엔스. 이게 오늘의 강의 제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혁명이 다가왔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혁명의 첫 상징으로요, 방탄소년단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잘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BTS가 미국에 가서 레이트 나이트 쇼에 출연했을 때 저게 실제 방송 장면입니다. 누가 연상되시죠? 네. 비틀즈가 저 쇼에 나왔을 때 꼭 저렇게 했고 저 드럼에 비틀즈라고 써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레이트 나이트 쇼에서 일부러 연출을 저렇게 했어요. 심지어 전체 방송을 흑백으로 송출했습니다. BTS를 비틀즈와 같은 격으로 본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진짜 명백하게 1960년대 이후 비틀즈 이후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가수, 이게 맞습니다. 괜히 애국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BBC, CNN이 얘기하는 데이터에 근거한 명백한 팩트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돌이 생긴 게 무슨 혁명의 상징이냐? 사실은요, 이 BTS가 자란 생태계가 과거와는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혁명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악도 소리제입니다. 그래서 유통의 시스템이 있죠. 방송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고 음반을 많이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음악 유통 회사가 많은 돈을 벌면 전 세계 다른 음악 유통 회사들과 손을 잡고 이 음악을 유통시켜 세계 최고의 가수를 만든다. 이게 룰인데요. 이 룰을 다 깬 게 바로 BTS입니다. 심지어 데뷔를 유튜브에서 하죠. 대한민국 어른들은요, 2017년 세계 1위가 됐을 때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 TV 출연을 거의 안 했거든요. 이들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건 무슨 자본과 기존의 네트워크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그 회사를 손빨고 있을 때 1,400만 명이 이른다는 팬클럽, 소비자 스스로가 이들을 세계 최강의 가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음악, 아니 좀 더 크게 확대하면 미디어 산업 생태계 혁명의 상징이다. 이게 바로 BTS의 상징성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혁명이 왔죠. 그럼 그 강력한 축이던 지상파 방송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KBS, MBC, SBS의 매출 추이입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은 우리 회사 매출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여러분, 여기가 2010년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된 첫 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매출이 50%가 줄었습니다. 회사 매출이 50%가 줄면 구조조정 50% 하거나 회사 문 닫아야 되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절대 언론 권력 KBS, MBC, SBS에 찾아온 혁명의 민낯입니다. 여기 혁명군은 누굴까요? 이 매출을 가져간 기업, 명백하게 네이버와 최근에는 유튜브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최근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 85.6%를 기록하면서 지상파와 케이블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시간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가에 찾아온 혁명이죠. 이번에는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은행은 아예 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죠.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화기기, 무인화 서비스를 다 합해봤더니 90.5%입니다. 이제 창구 처리 비중 10% 이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럼 산술적으로 90% 지정 폐쇄해도 되죠. 실제로 CT은행은 80% 지정 폐쇄하고 당해 연도 7% 실적 개선했습니다. 최근 KB국민은행에서 파업했다가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이유가요? 그 많은 인원이 파업했는데 은행이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은행가에 찾아온 혁명이에요. 여기도 혁명군이 있죠. 앱 하나 달랑 만들고 지적 하나 없이 700만 고객을 확보한 카카오뱅크. 아니, 시야를 넓히면 중국은 알리페이, 위챗페이라는 폰 페이먼트가 이미 은행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50년 대한민국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은행가에 찾아온 혁명입니다. 자, 이번에 유통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도 모바일 온라인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그 숱한 자영업
영업자들 가게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죠. 이미 백화점 30%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20%의 오프라인 체인점들이요.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체인점들이 이미 파산했죠. 여러분 여기 혁명군은 아마존이에요. 앱 하나 달랑 만들어서 매장도 또 직원도 없이요.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125년 전통의 미국 백화점의 상징 시어스는 아마존의 공격이 못 견디고 파산해버렸죠. 여러분 이게 유통의 질서운 혁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방송을 보고요. 은행 업무를 보고 물건을 소비합니다. 이 생활 속에 혁명이 이렇게 깊숙이 번졌다면요. 네, 우리 삶의 혁명이 좀 많죠. 제가 보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바로 여기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아직 준비 안 해도 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이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뭔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인은 아주 명백하죠.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스마트폰 등장에 따른 소비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게 사단이죠. 이게 나오고 나서 TV를 끄고 유튜브를 보고요. 이게 나오고 나서 은행에 가는 대신 이걸로 해결하고 백화점 안 가고 이걸로 사니까 이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건요. 올해가 스마트폰 등장한 지 10년 차인데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이야말로 인류의 혁명을 이끄는 도구니까 빨리 배우고 학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그 사용법을 익히도록 합시다. 이런 방송 한 번이라도 듣고 싶고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대 방송은 매일 나오죠. 이거 뭐죠? 부작용 덩어리. 인간성을 파괴하고요. 가족관계를 훼손하고 친구를 멀리 만들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우리 어른들은 끊임없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상식의 기반이요. 이건 필요, 할 수 없이 쓰지만 좋은 건 아니야.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 그렇게 나쁘다는데 길을 쓰고 사서 쓴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가입자 수 5천만을 넘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요 95%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왜 쓰시죠? 네 맞습니다. 박 의원님이 정말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편리하게 느꼈습니다. 이걸 생물학적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생존에 유리하니까 쓰는 것이죠. 생물학에서 생존에 유리하다는 건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때 얘기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스마트폰을 쓰는 건 인간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인구의 95%가 생존에 유리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현상,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생물학적 용어로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라면요.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는 절대 역변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죠. 따라서 지금 스마트폰에 기반한 디지털 문명의 확산은요 절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는 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 가입자 수, 사용자 수 40억을 돌파했고요. 대한민국도 95%의 인구가 쓰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는 정해져 있고 디지털 문명 그리고 이 제가 말씀드린 혁명은 더욱더 거세게 이 땅을 휩쓸 거라는 거죠.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은행에 사람들이 안 와? 왜 가게 매출이 이렇게 자꾸 줄지? 도대체 왜 TV를 안 보는 거야? 그러면서 푸념하면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다가 계속 어려워지거나 와 진짜 혁명의 시기가 왔구나. 혁명을 확성하고 이 시대 생존의 전략을 찾아보자 이렇게 도전에 나서거나 그 중에 하나죠. 그럼 답은 사실 하나입니다.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진짜 혁명이라면 말이죠. 오늘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혁명을 함축하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오늘 강연의 제목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렇게 특집 표지기사를 쓰면서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학명이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이 호모가 인간적을 의미하고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틴어로 폰을 의미하는 포노가 하나 중간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인류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냥 도구가 아니라 좀 제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장칠부. 간 밑에, 쓸개 밑에 이제 스마트폰이 꽂혀 있다. 이 정도로 깊숙이 인간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그렇게 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사실 호모 사피엔스, 스마트폰을 쓰면 다 호모 사피엔스이긴 하지만 레벨은 천차만별이죠. 가장 기본적인 레벨 1은 스마트폰을 쓰는데 2G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문자 보내고 어느 정도 검색만 하는 그런 레벨을 의미하고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쓰는 레벨을 저는 레벨 5 정도로 봅니다. 레벨 5 기준이 뭐냐? 스마트폰 뱅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스마트폰 뱅킹 하시는 분. 네. 예상보다는 높습니다. 네. 여러분 스마트폰 뱅킹 아마 여기 계시는 형님들은 대부분 당신이 관리 안 하시죠. 그래서 다 시키시니까 그렇겠지만 스마트폰 뱅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왜 중요하냐? 심리학적인 요소가 거기 담겨있죠.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럼 그 돈을 내가 스마트폰에 관리를 맡긴다. 그 얘기는요. 엄청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뱅킹을 하면요. 이걸로 뭘 구매도 하고요. 티켓팅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실생활에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뱅킹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디지털 문명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뱅킹 하시는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무슨 몇 프로 같으세요? 네? 30%. 2018년 12월 한국은행 조사 결과 63.5%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63.5%면 은행 업무 표준이 스마트폰 뱅킹이 되었다는 뜻이죠. 50% 넘으니까.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은행 업무를 익히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입금, 송금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은행 업무 표준입니다. 그럼 은행에 가서 대기표 뽑고 통장 발행한 다음 거기다 인쇄해서 하는 건요. 그건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유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죠? 데이터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은행은 표준이 스마트폰 뱅킹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다. 데이터는 뭐라고 얘기한다? 혁명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인류의 표준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에요. 자, 레벨 10으로 올라가보겠습니다. 최고의 레벨, 뼛속까지 스마트폰이 녹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아마 별로 없어 보이세요. 저도 물론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요새 말 많죠. 책도 나오고 19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책. 90년 이후 태생. 보통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1980년 이후 태생들인데요. 특히 90년 이후 태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나봤더니 세상은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왜? 부모들이 다 사줬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과 놀고 학습을 하고 숙제를 하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상황에서 인터넷과 컴퓨터가 이미 개입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인류의 필수품이고 활용 가능성이 너무나 크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성인이 됐을 때 이제는 그걸 스마트폰에 담아서 저한테 손에 쥐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이것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활용 가능성도 무수하게 많이 발견해서 서로 즐기면서 쓰게 되고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뇌 속에 내 일상의 모든 것에 스마트폰이 개입하는데 어떻게 뼛속까지 녹아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이 당연히 인류의 표준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일까요? 왜 스마트폰 없이 저렇게 불편하게 살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택시를 왜 저렇게 타지? 우버를 만듭니다. 아니 왜 여행을 다니는데 꼭 호텔에 가야 돼? 에어비앤비를 만들죠. 왜 TV는 꼭 TV 틀어주고 가야 돼?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을 찍고 공개하고 같이 봅니다. 왜 음식은 짜장면집에만 시켜 먹어야 돼? 배달의 민족을 만들죠. 그뿐인가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라이트는 다 연결돼 있어요. 야, 미국에서 저 사업 성공했대. 그럼 우리도 하자. 중국에서 부검이 일어납니다. 동남아, 인도, 한국 할 것도 전부 다 수시로 카피해서 수시로 번지면서 엄청난 속도로 폰을 든 인류를 위한 비즈니스를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이게 에델텐의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류의 혁신은요 늘 있었어요. 1990년대 닷컴 버블도 있었고요. 인터넷 나오면서도 혁신이 있었고요. 어쩌면 항상 있었던 인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는 왜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인류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업들이 다 망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닷컴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요 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존 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과 방송국 매출 50% 나라는 거 보셨죠? 데이터는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견고한 표준 문명은요 이미 30%가 붕괴됐고요. 그걸 포노족의 새로운 문명이 불과 10년도 안 된 세월 중에 다 차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인류의 표준이요 놀랍게도 포노족이라는 스마트폰을 든 인류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볼까요? 아마 제일 좋은 예시가 택시와 우버의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구촌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택시가 표준일까 우버가 표준일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당연히 택시가 표준입니다. 왜? 우버는 불법이니까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1980년 대학을 다닌 저로서도요 아니 외국계 대자본이 들어와서 영세한 택시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거 좋지 않죠. 여러분 이 국민의 모든 감성을 받아들여서 입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지구 전체 문명 표준을 외계인의 입장에서 내려다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주목이 된 나라는 미국이겠죠. 여러분 미국의 표준은 우버일까요? 아니면 택시일까요?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버와 택시를 공정 경쟁하라고 이미 판결을 끝냈고요. 그 이후 5년 만에 우버의 지금 기업 가치는 76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 우리나라 보면요. 삼성전자 이어 2위 기업이에요. 이유는 너무 많이 났습니다. 미국 표준은 우버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으로 가볼까요? G2, 미국과 중국이니까. 중국은요. 디디 출신 표준입니다. 심지어 우버 차이나도 잡아먹은 기업이죠. 그럼 여기는 공산당이 주도해서 디디 출신이 표준이 된 그런 나라예요. 동남아로 가볼까요? 그랩이 있습니다. 인도로 가볼까요?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가 45조. 2018년 상반기에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이 이 우버 유사 서비스를 타나? 1일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계인의 입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아 여기는 우버가 표준이구만 이렇게 보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버는 스마트폰 없이 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표준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인류의 표준이 바뀌는 것 정도 되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닐까. 문명의 교체가 시작될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명의 교체. 우리는 1, 2, 3차 산업혁명 때마다 정말 엄청난 삶의 변화, 문명의 교체를 다 겪어냈습니다. 특히 1차가 정말 힘들었죠.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요. 새로운 기계 종족을 낳았고요. 엄청난 힘을 가진 기계 종족이 당연하게도 전 세계를 정복하러 나섭니다. 1850년 아시아에 당도했죠. 조선과 일본은 이때 다른 선택을 합니다. 조선은 쇄국을, 일본은 메이지 유신, 내부적 혁명을 선택하죠. 여러분 사실 쇄국이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을 설득해서 외세를 막아내고 우리를 지켜내자. 얼마나 쉬워요. 네, 늘 그랬으니까요. 범자호란 임시나라 그때마다 그렇게 성공했었으니까요. 사실 만약 수색이 성공했으면요, 찬양받을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수색은 실패의 대가가 너무 크죠. 여러분, 멸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선이나 일본이나 1850년대에는요, 사회 시스템도 유사했고요. 산업공정의 신분 제도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입헌 군주제를 실시합니다. 그 상징인물이 바로 유럽 유학파인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그러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조선시대인데 우리 사극에서 보는 임금도 있고 사대부도 있고 다 있는 조선시대인데 오늘부터 이거 다 포기. 입헌 군주제. 임금은 있지만 헌법이, 사법부가, 행정부가 다 나뉘어서 전부 다 새로운 국가의 시스템을 만든다. 신분제도 전부 철폐.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누구나 교육받으면 일본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근데 했어요. 했다는 게 놀랍고 기적스러운 일이죠. 그 결과는요, 한쪽 국가는 멸망했고요, 피로 그 후손들이 100년을 갚아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요, 수천 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의 최강국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일본은 이 후쿠자와 유키치를 최고액권 1만 원권의 초상화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존경해야 될 인물은 오늘의 일본을 만든 사람, 바로 메이지 유신을 실천한 그 혁명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연 우리의 머릿속에는 누가 주인공일까? 이 생각을 했으면 꼭 이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혁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이? 진짜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매일의 생각에서 누구를 내 머릿속에 주인으로 갖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대원군이 아닐까요? 나의 일기의 표준은 누구인가요? 자, 그럼 정말 혁명이 왔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기준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여러분, 1위부터 10위 중에 8개가, 녹색으로 표시한 8개가 폰을 든 인류를 표준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든 그런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1위 애플, 말할 것도 없죠. 이 문명의 창조기업.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를 오마주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그래서 오늘 입었습니다. 2위 아마존, 유통기업이죠. 여러분, 유통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세요. 매장도 직원도 없어요. 데이터 딱 누르면 그게 한 바퀴 돌면서 그 물건을 우리 집에 캐리해 준답니다.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네, 편의점을 위해서 유통한 거 맞죠? 3위, 5위 구글, 페이스북 볼까요? 명백하게 광고 기업이에요. 구글 매출의 86%, 페이스북은 97%가 광고니까요. 와, 광고는 신문 방송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아직 학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문 방송 안 보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광고업을 디자인한 게 구글, 페이스북입니다. 그렇죠? 신문 방송을 버리고 유튜브를 보고 구글을 보는 사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뼛속까지 코너점만 대상으로 광고의 새로운 모델을 디자인한 기업이 저 두 기업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된 비결을 엄청나게 많이 분석했죠. 왜? 오래된 기업이 어떻게 세계 1위를 뽑겠을까? 나델라라는 인도 출신의 CEO가요, 한 건 딱 이겁니다. CD 판매한 오프라인 주식을 전부 해체합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요, 노트북에 CD가 아예 없죠. 그리고 표준을 뭐로 바꾸냐? 소프트웨어는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리고 그 서버에 바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라는 걸 개발하죠. 그게 애쇼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언급도 안 해요, CEO가. 매출의 70%가 윈도우즈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맨날 그 클라우드 애쇼만 얘기합니다. 이 뜻은요,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 받으라.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야, 나는 인터넷 문명이고 뭐고 다 귀찮아. 나 근데 엑셀을 써야 되니까 CD 줘. 내가 갖다 설치할 테니까 고객님, 그럼 이제 그만 꺼주세요. 그러니까 나 써야 된다니까
그럼 인터넷 문명 배워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아니 그만 꺼지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이게 MS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럼 외계인이 지구촌을 바라봤을 때 세계 5대 기업을 보면 인류의 표준은 누구라고 볼까요? 포노족 맞죠? 이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저기 두 개 있죠. 1999년, 1998년 각각 설립 때 오로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마윈의 알리바바, 마호통의 텐센트입니다. 여러분 둘 다 50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로지 이제는 폰을 든 인류가 아니면 상대가 안 하는 기업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저걸 누가 키웠나 보십시오. 유튜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구글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베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한 거 전부 중국 공산당이죠. 그리고 애진이 중지 키워낸 게 바로 저 두 기업 그룹이에요. 그럼 중국이 딱 선명한 자기네 문명의 표준은요. 포노족 문명 맞죠? 자 그럼 보십시오. 세계 극적의 두 나라 군사력은 경제력은 세계 최강이라는 미중이요. 표준 문명을 포노족으로 설정했으면 그게 전 세계로 번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막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만든 이 규제 덩어리들이 전 세계로 다시 퍼질까요? 역사에 없는 건 가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죠. 저 7개 기업의 모인 자본이요. 시총 합계하니까 5,080조 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여러분 2,000조입니다. 7개 기업 5,000조 단돈 1원도 안 빼고 오로지 포노족의 문명에 쓰라고 투자된 돈이에요. 그럼 투자 자본이 대한민국 기업한테 하는 얘기는 뭘까요? 포노족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줘. 그럼 내가 투자할게. 왜 대한민국에 투자가 없는지 아시겠죠? 2017년 구글이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100대 벤처 중에 대한민국에 오면 몇 개가 사업이 가능한가? 70개가 일단 불법입니다. 나머지 30개도 시민단체들이 대기하고 있죠. 들어만 봐. 여러분 대원군의 나라 아닌가요? 네, 대원군의 나라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걸 몇몇 단체나 아니면 정부나 정치인들한테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머릿속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상식이 모여서 법과 규제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 우리 머릿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포노족이 표준이라고 생각하세요? 포노족은 어떤 사람일까요? 포노족은요 마침 스캇 갤러웨이 교수라고 뉴욕 유니버시티 경영대학 교수님이 더 4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더 4는 4개의 기업인데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을 얘기합니다. 저걸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인류 표준이다. 네, 저 기업들의 성공담을 담아놓은 책인데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진 사람의 표준이고요. 그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 뇌가 변한다. 그래서 구글이 저렇게 뇌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일이 생기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졌죠. 궁금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뭐라 그러냐? 뇌 활동의 연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뇌에 넣을 수 있다면 생각의 아예 전체 프로세스가 다 바뀐 거 맞죠? 페이스북이 의미하는 건 새로운 인간관계의 설정입니다. 페이스북은 전체 SNS를 다 품고 있죠. 여러분 SNS 활동 하시나요? 보통 대한민국 어른들은요, 아이고 그거 다 이상한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인생의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요, 오프라인 관계에 집중해. 그게 진짜 인간관계야. 그럼 틀린 말 아니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SNS 기반의 관계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까요? 제가 한번 외계인이 되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국민들과 무엇으로 소통하죠? 트위터입니다. 네. 트위터에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 세계 주가가 출렁거려요. 그럼 가장 영향력 있고 힘찬 커뮤니케이션의 툴은 트위터라고 볼 수 있겠죠. 트위터 계정 가지신 분?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런데 트위터를 못하는 게 자랑입니까? 트위터 무시하는 게 자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국의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은 트위터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는 판인데
그거 안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런 건 배우는 건 나쁘다고 그러고요. 유튜브도 모르고 SNS 모르고 인스타그램 몰라야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요. 착각이죠. 이 문명을 이해하고 이걸 쓸 줄 알고 거기서 어떤 예의범절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이 훨씬 더 미래에 많은 기회를 얻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미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을 바꿔야죠. 여러분, 저거 쓰는 사람이 인류의 표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문명을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 표준 볼까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스마트폰 뺏고 수능 볼 때까지 절대 줄여주면 안 된다. 이게 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이거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뺏는 이유는 부작용이 심하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도라의 상자와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새로운 혁신의 힘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 반을 정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친구가 여러분,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아시나요? 이더리움의 개발자입니다. 제가 워터루 대학을 나왔죠. 워터루 대학이 그게 뜬 게 비탈릭 부테린, 그 친구가 이더리움을 워터루 대학 1학년 때 개발한 겁니다. 여러분, 1학년 때 한 학기 수업 듣고 개발해서 한 학기 동안 개발한 다음 그 이더리움 완성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학교 그만뒀어요. 학교 그만둔 이유가 재산이 11조가 넘었어요. 위험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배들이 많은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살짜리가 어떻게 이더리움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얘는요, 컴퓨터에 빠져서요. 수학과 컴퓨터에 빠져서 어린 시절을 인터넷에서 다 학습한 친구예요. 여러분, 이더리움 자체가 블록체인이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 오픈소스의 관계, 거기서 작동하는 원리를 자기 스스로 체득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개발합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요, 전 세계 컴퓨터 사이언스에 다 버글버글 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김태훈 군이라고 울산 과기대 졸업한 친구입니다. 원래 울산 과기대 물리학과에 입학했대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수업을 듣고요, 거기에 완전히 꽂혔답니다. 야, 나 이걸로 인생 벌어보겠어요.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대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원래 학교에서 코딩 잘 안 가르쳐줍니다. SNS 뚫고요, 거기 관계망에서 커뮤니티 들어가서 엄청나게 배우기 시작해요. 오프라인도 당연히 중요하죠. 동아리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램에 미친 애들이 거기 엄청 많이 있어요. 걔들하고 같이 전 세계를 뒤져가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럼 특히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빠졌어요. 그래서 목표에 나와 있는 옥스퍼드, MIT, 스탠포드, 토론토 대학 최고의 명강의들을 다 가서부터 들어요. 그럼 저 그런 메일 많이 받아요. 저한테 학생들이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 제가 스탠포드 앤드루 웅 교수님의 인공지능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속으로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요,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거 재밌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완전히 레벨이 다르게 다녀요. 이 친구도요, 열심히 인공지능 프로그램 실력을 올리고 있는데 이벤트 하나 터진 겁니다. 2016년 3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구글은 그 알파고 프로그램의 80%를요, 소스코드를 공개해버립니다. 여기는 반응이죠. 그게. 저기서 다 열심히 학습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그런데 20%는 얄밉게 돈이 많이 들어서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그거 풀기 경쟁이 벌어지죠. 그럼 김태훈 군이 능력자답게 그 수백 개의 모듈 중에 무려 20개를 자기가 풀어서 커뮤니티에 공개해버렸습니다. 누가 감탄을 했느냐? 바로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 구글의 사회사 구글 브레인의 최고 책임자 제프 딘이라는 사람. 이 사람 별명이 AI 업계 신이랍니다. 이 사람을 감탄해서 직접 김태훈 군한테 메일을 썼어요. 나 너랑 일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23살 때 받은 메일이에요. 이게 인터넷에 숨어있는 혁신의 힘입니다. 지금 못 갔어요. 군대 가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게 자격증도 아니고요. 시험 성적도 아니거든요. 자기 SNS에 걸어놨답니다. 제프 딘이 저하고 일하자고 메일을 보냈어요. 100개가 넘나 얘예요. 그러니까 계속 컨택을 했고요. 이번에 고민 마치고 오픈 AI 더 멋진 회사에 갔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요. 자기 재산 도네이션에서 오로지 인류의 공연만을 위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럼 회사 되게 멋지죠. 그게 오픈 AI입니다. 더 멋진 게 연봉이에요. 33만 불. 여러분 대졸자 초봉이 3억 8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혁명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원래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프로그래머도 했었고 개발자도 해봤는데 끼케야 진짜 똑똑하다 그래야 10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서 우리 워털 후배들한테 들어가서 글쎄 세계 7대 플랫폼 대졸자 초봉이 얼마냐? 능력 좀 있으면 기본 25만 불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5천조의 힘이에요. 이게 혁명이 보여주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 문명, 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은요 반은 부작용이지만 반은 이런 엄청난 혁신의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수능 기계로 아이들을 키우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진짜 산업사회 인재 연봉 3,500만 원짜리 복합학 인재를 기본 찍어내요. 여기는요 뼛속까지 포도중인 아이들은요 거기에 지식까지 더하면요 연봉 10배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아이들이 필요할까요? 이게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새로운 혼호적인 문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탑5 브랜드. 이 브랜드 파이낸스는 무려 30년 이상을 500개의 탑 브랜드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보세요.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여기 페이스북입니다. 그럼 다 폰이죠. 폰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 2개, 그리고 그 이외에 가장 많이 득자는 앱 4개입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어디 갔어요? 상식의 표준이 바뀐 사회입니다. 2019년 6월 13일 기준 보세요. 아까 5,080조였죠? 여러분 딱 1년 만에, 1년 2개월 만에 800조가 더 모였습니다. 한 푼도 안 빼고 포노족 문명에만 쓰래요. 1000조 넘는 기업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3개가 1000조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를 부르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1200조를 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합하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을 쇼핑을 다 하고 좀 남아요. 우리가 혁명이라고 인지해야 될 데이터들은 너무 충분합니다.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이 1000조가 넘는 기업이면요 전부 투자하고 나서겠죠? 가만히 있을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전부 다 기존 문명 파괴적 인물을 보는 겁니다. 작년에 가장 쇼킹했던 비즈니스 등장한 게 의사의 처방전을 찍어보내면 약을 보내줘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약국을 다 파괴하는 건데 분명히 주기 바뀌는 겁니다. 구글 보세요. 2가지 정확하게 투자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이게 포노족 문명의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때 이어서 번지는 광고회사예요. 새로운 투자는 유통방송, 금융호텔, 택시를 다 바꾸죠. 택시 사실은 저기에 등장하면서요 자동차 회사의 본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만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100만 대가 줄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공유하면 사지 않아요. GM이 큰일 났죠. 2017년 군산공장 폐쇄, 2018년에는요 북미에서 7개 공장을 추가 폐쇄합니다. 네, 그리고 2025년까지 리프트와 손잡고 무인 자동차 개발하겠다고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하셔서 어떠죠? 2022년까지요 자율주행에 영업까지 가능한 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3년 남았어요. 어떤 차인지 아세요? 대신 파이낸스 센터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영업 모드를 누르고 내립니다. 그럼 자기가 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대신 파이낸스 센터에서 서울역까지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야겠다. 그래서 차 혼자서 돈 벌어와요. 고객 태우고. 여러분 이거 우리 상상도 안 되시죠? 꿈도 못 꾸죠? 미국은 어떨까요?
이미 5년 동안 무인차들이 LA 시내를 온갖 회사들이 다 허가를 받았고 돌아다녔고요. 올해 1월부터는 LA에 이런 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머전시 대비 드라이버가 없어도 되는 차. 진짜 무인차가 허가받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차를 타고 갔는데 옆에 쓱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차가 잘 다녀요. 처음에 섬뜩하겠죠. 그런데 그걸 계속 보면요. 아, 저래도 잘 다니는구나. 인지가 되면요. 허가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요. 분신으로 막아내잖아요. 굉장히 저도 가슴 아팠어요. 정말 국민이 모두 다 공감하고 참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아팠던 애들이 누굴까요? 모빌리티의 디지털 문명의 포노 속에 빈스 준비한 아이들입니다. 그때 자유를 쉽지 않은 친구들. 여러분, 그때 다 떠난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이분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두 번째 분이시했지만 앞으로 30명이 더 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듣고 이 아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 죽게 하고 싶은 애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걔들이 피눈물을 쏟고 차라리 우리가 떠나자. 그리고 다 떠난 겁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내가 60이면 앞으로 나 20년 동안은 해먹어야 돼. 그러니 나도 죽을 때까지는 우거우거 꺼내지 마. 이 메시지가 사회에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깨야 되지 않을까요? 그 누가? 대한민국의 리더십 여러분들이 좀 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회 표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깊이 인지해야 되는 게 이제 기술과 사회가 굉장히 하나로 밀접하게 붙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사회 형성의 근간에 디지털 플랫폼이 들어갔으면 이거 이제 인식을 다르게 해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의 표준이 디지털 플랫폼이 되었다. 자크 아틀레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는요.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 사회 변화에 훌륭한 지표가 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음악 소비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혹시 CD 사서 음악 들으시는 분? 이런 분 매니아라고 그러셨어요. 네. 자, 영화는 바뀌었습니다. DVD 빌려서 영화 보시는 분 이제 없어졌죠. 그럼 음악이든 영화든 그냥 당연하게 표준은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거죠. 그 다운로드의 플랫폼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럼 음악 소비의 거래 표준은 디지털 플랫폼은 아니죠. 자, 이게 어디로 번지나 보세요. 인류의 필수 소비재라는 의식주로 갑니다. 옷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올해 옷 판매의 30%가 이미 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의식, 음식 다운로드 많이 하시죠? 네. 배달의 민족 그리고 마켓컬링.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식당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식당을 빌리는데요. 여기 지역에 배달시킬 때가 많이 있네. 그럼 가운데 홈이신데 목도 안 좋고 사람도 안 올 때. 왜? 어차피 홀이 없어요. 완전 배달 전문 식당을 만듭니다. 심지어 주방은 공유해서 빌려 쓰는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누가 하죠? 네. 이 캘러리 우버의 창업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공유 치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유 키친 사업. 부엌만 빌려줘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배달을 하지? 배달의 민족 대리점이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통해서 어디다 광고할지만 찍으세요. 월 한 구역당 얼마씩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찍으면 돼요. 마케팅 광고는 칠하시면 어떻게 하죠? 댓글 해주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시식하면 댓글 달리는데 건당만. 자, 그럼 100만 원 쓰면 100개의 댓글이 달리니까 광고 다 끝나는 거예요. 배달을 누가 시킬까? 세상에. 배달 회사들이 쫙 다 이미 정착을 했어요. 사장님이라고 누가 왔대요? 봤더니 옛날 중국집 배달부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생태계가 형성이 되니까 회사를 차려서 사장이 되신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집에서 그냥 평생 그것만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없어진 건 줄 아세요? 홀에 직원이 없어졌죠. 설거지하는 직원 없어졌죠. 홀 인테리어 비용 빠졌죠. 이게 누구가 싫어하는 거냐? 바로 배달하는 사장님, 배달의 민족 대리점 이런 데와
서로 이제 쉐어하는 관계가 좀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소비자, 저 식당 창업자 입장에서는요, 초기 고정 비용과 한 달 나가는 비용이 완전히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해볼 만하죠.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의식주, 직구할 때는 어디 가죠? 역시 집을 다 이미 구하셨기 때문에 직구할 때는 청년들이 가는데 직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방 앱인데 집 구할 때 찾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업 가치 7,000원입니다. 마켓 권리 7,000원. 제조업하고 비교해볼까요? 지금 시가총액으로 제가 비교해봤더니 매일 유업이 시총 6,000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플랫폼이 이런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 거래 표준이 코너적인 표준이라면 디지털 플랫폼이 되죠. 그럼 사회 과목에 이렇게 초등학교 4학기 사회 과목에 이렇게 소개되어야 됩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유통업을 하시는 분은 디지털 플랫폼을 열고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맞죠? 이게 앞으로 10년 내에 가장 큰 표준축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장을 가리키고요, 유통업은 어떻게 하고 유통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입대하고 그래서 부동산업이 생기고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이 가장 큰 표준축이다. 이게 당당하게 한 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 원리도 알아야 되죠. 그 핵심이 코딩이죠. 그러니 코딩은 기술 과목이 아니라 사회 과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난 디지털 플랫폼을 몰라. 내가 CEO인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해야 되는 겁니다. 혁명이라 어렵지만 새로운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보다 더한 게 뭐냐? 바로 철학의 변화입니다. 비즈니스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전 이걸 권력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혁명은 권력의 이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죠. 혁명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그럴까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을 급격한 속도로 교체하는 현상입니다. 이번 권력의 이동은요, 시스템이 갖고 있던 권력을 소비자가 갖게 되었다입니다. 제가 방송으로 한번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파 방송이요, 대표적인 시스템 권력입니다. KBS, MBC, SBS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죠. 엘리트들이 모여서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방송을 봐야 돼.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한 방향으로 쏴버립니다. 이걸 시스템의 권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명백하게 이 지상파의 매출 50%가 날아갔어요. 그럼 데이터를 보면 지상파나 케이블 TV를 보던 사람들의 50%가 어디로 갔느냐? 유튜브로 간 겁니다. 유튜브의 권력은 뭔가 볼까요? 여러분, 유튜브는 누구나 방송할 수 있죠. 지상파에 방송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고 내가 어필해서 그 사람들의 설득을 이끌어내야 할 수 있지만 여기는요, 그냥 방송하면 됩니다. 대신 여기 유튜브에서 권력이 되는 건 누가 결정하죠? 소비자가 결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개인 방송 즐겨본다 하시는 분, 손을 많이 드시고 이 문명을 잘 아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보고 계시네요. 유튜브, 그럼 어떻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 속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제가 예시로 든 사람이요, 캐리 언니라고, 캐리앤토이즈라는 방송의 MC입니다. 캐리앤토이즈라는 방송 아시는 분? 이거 애기들이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네. 성장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1,000만 원 가지고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해 매출 17만 원. 그런데 2016년 매출 30억을 돌파합니다. 엄청 빠르죠. 지금 현재 정기 구독자 수 192만.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192만이면 대한민국 탑이고 연수입 50억 이상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퍼졌냐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사장님들 인터뷰해봐요. 데이터를 파봤습니다. 저거 애기들, 미취학 아동 대상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애기들이요. 인구가 그래서 4, 5, 6, 7세가 타겟 고객입니다. 여기 인구 통계청 자료 봤더니 138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타겟 고객 100%가 저거 다 본다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일이죠. 외국에 해외 동포가 30만이 또 있답니다. 그거 어떻게 퍼졌을까? 그럼 TV 광고 했나요? 퍼지는 건 딱 하나. 예.
애들의 표현에 따르면 입소문입니다. 저거 애들이 어린이집 가서 대화하면서 퍼뜨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어제 캐리언이가 소개해준 그 장난감 봤어? 되게 재밌겠더라. 다 아는데 한 명이 몰라요. 캐리언이가 누구야? 너 유튜브 캐리언이 몰라고? 나 모르는데. 야, 모르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진짜 힘들다. 그러면 자기 본인 스스로 그 위협을 느껴요. 왜? 내가 대화에서 계속 소외되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스마트폰 뺏어서 유튜브 열고 캐리언이 검색해서 정기구독 눌러. 여러분 192만 개의 정기구독이요. 한 번도 안 빼고 이렇게 해서 번진 거예요. 유튜브는 이렇게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소비자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이제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성장했나 볼까요? 1년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이 100명 이상 늘었답니다. 대표적인 유튜버 한번 제가 언급해 볼게요. 도티 아시는 분? 네. 이 회사는요, 방송을 찍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회사까지 실렸어요. 샌드박스맨도 직원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네. 자, 이사배 아시는 분? 대도서관, 먹방이 형제 벤츠, 네? 또 윤대 대도서관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넘고요. 그래서 그 비유수를 다 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났냐. 1990년 이후 태생은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을 볼 시간이 1도 안 나와요. 그래서 MBC 뉴스대에서 시청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그 이유가 안 보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 보는 거에 따라 내 생각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세대 간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명이 계속 커질까요? 아니면 시스템, 지상파 방송국이 계속 커지는 게 더 바람직할까요? 어른들은요, 유튜버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초기에 부작용 되게 많았거든요. 선정 방송이다, 욕설 방송이다, 쓰레기 방송이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런 거 낸다고 난리 났었죠. 여러분, 그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컨텐츠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좋다, 그리고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른들도, 정치인들도 시작했죠. 콩카콜라 알릴래요. 네. 또 신세경, 지전 배우들도 다 들어가고요. 최근에는 진짜 케이블 TV 시청률 제조기라고 불리우던 백종원 씨가 지난주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구독자 수 100만. 그럼 여러분, 광고 수입으로만 1년 30억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실력이 있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자, 여기서 룰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 나가고 싶어요, 만약.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죠? 권력자. 그죠? PD나 이 시스템의 권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걸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학연, 지연, 혈연을 다 동원해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나도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의 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애들한테 끊임없이 혈연, 지연, 학연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학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딱 그거 때문 맞죠? 방송뿐인가요? 전 세계 할 것 없이 전부 시스템이 권력을 갖고 있고요. 그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이 사회, 아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맞았어요. 그런데요, 유튜브는요,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여긴 진짜 실력만 갖고 승부합니다. 대도서관이라고 고졸 출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뭘 꿈꾸는지 아세요? 자기 나중에 시사 앵커 하겠대요. 실제로 방송을 다니면서 그거 연습합니다. 그 친구 2017년 자기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번 소득 신고액이 17억이에요. 그 친구 나중에 앵커 하기 위해서 KBS, MBC, SBS에 늘 아부하고 다닐까요? 천만에요. 자기 유튜브로 앵커 한대요. 여러분, MBC 뉴스데스크가 1% 시청되면 자기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이미 정기 구독자 수가 182만입니다. 그죠? 이 친구가 목표하는 건 오로지 나의 소비자, 나의 애청자, 이분들은 뭘 원할까를 끊임없이 찾는 것만 하면 돼요. 아무 방법에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친구 고졸이라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하버드 출신이 여기서 더 대접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백도, 학연, 회력, 시작 다 필요 없고요. 너 실력 있어? 그럼 들어와. 아니면 아웃이야. 이게 새로운 유튜브의 룰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더 기가 막히고 더 좋아하죠. 여러분, 저 생태계가 그래서 더 확장되고 커지는 겁니다. 왜? 일반 시민이 좋아하는 민주적인 룰을 진정성 있게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저게 더 엄청나게 번졌습니다. 여러분, 퓨디파이라는 친구는요, 팔로워 수가 8,700만입니다. 한 사람의 방송은 이런 명이 많아지. 7살짜리 꼬마 라이언, 작년에 유튜브에서 하는 공식 광고료가 244억. 영향력이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50억 버는 이 프로그램, 이거 PD가요, 고이 재학생이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만 들어와라. 이거 괜찮죠? 그 뜻은 아이들한테 이런 세상이 50대 50으로 열렸다. 여전히 시스템에 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학벌 좀 중요하죠. 그런데 너가 혹시 공부를 못하더라도 네가 진짜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거나 매력적인 요소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그럼 50%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훨씬 낫죠. 중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미 유통으로 번졌어요. 우리 TV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게 TV 홈쇼핑이죠. 그럼 개인의 방송으로 파는 겁니다. 네, 그게 중국의 왕홍 경제입니다. 왕홍 들어보시고요. 중국이 이제 왕홍 모르면 안 된다 그러죠. 그 왕홍은 개인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데요. 최근 왕홍이 작년에 올린 실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장다이라는 친구가 무려 개인 대출 5천억을 넘겼어요. 1등이 5천억 넘고 팔고 500억 벌었다 그러면요. 셀럽이 그렇게 벌었다 그러면 수천만 명의 젊은이가 여기 다 뛰어들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 친구, 중국의 중소도시에서 서빙하는 친구입니다. 식당에서. 나도 왕래해보겠다. 그리고 어디 왔느냐? 여러분, 여기가 동대문 쇼핑몰이에요. 동대문 쇼핑몰에 예쁜 곳이 많더라고요. 폰 하나 들고 와서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라이브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 어떠세요? 이쁘시죠? 궁금해하세요. 20벌 안 판됐습니다. 자, 다음 가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야, 저 아이디어 하나로 10억을 넘게 벌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 쏟아지고 왔어요. 지금 동대문 샵에 가면 웬만하면 전부 다 방송하고 있어요. 동대문 쇼핑몰의 매출 절반을 저들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생태계를 열어줍니다. 중국에서 신이 나죠. 이 친구 보면 웨이아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이미 팔로워가 400만이고 작년 광분제 중국의 빅세일데이 있죠. 11월 11일 날 혼자 방송으로 화장품을 560억원치 팔았답니다. 야, 그런 스타 중에 스타죠.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왔더라고요. 3월 21일에 깜짝 놀랐어요. 생방송으로 한국 화장품 특별 판매전을 하는 거예요. 야, 자기 고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정말 좋아한다고 자기가 싸게 살려고 갖고 온 거예요. 선구매를 했어요. 그래야 빨리 보낼 수 있으니까. 85만 개. 그럼 2시간 방송에 화장품 85만 개를 다 팔겠다고, 심지어는 나중에 팔림을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중계방송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85만 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했어요. 초당 2만 개씩 팔았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위 하고 실어서 그냥 가는 거 생중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자기가 그 정도 충분히 팔 거라고 예측이 됐어요. 왜? 작년에 한국 라면을 한번 팔았답니다. 한국 라면 6만 개 쌓아놓고 얘기 방송 내보내고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팔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부터 한국 그런데 완판. 라면 6만 개를 2,000원에 완판시켰대요. 왜 그렇게 몰릴까요? 그날도 390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구매를 계속 눌렀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왕홍은요, 제품 하나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이번에 인블리라는 사태 보셨죠? 그거 나오니까 우리는 또 벌써 규제한다는 난리예요. 여러분, 그게 왕홍하고 비슷한 거죠. 자기가 물건을 추천하고요, 그걸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못하면요,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TV 홈쇼핑과는 격이 달라요. 그런데 왕홍은 몇 년 됐느냐? 15년 됐답니다.
그럼 인블리처럼 나라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얘들은 아는 거죠. 잘못된 물건을 속여서 팔면요, 그걸로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 그러니 물건 하나에 목숨을 걸 뿐 아니라 진짜 한국 화장품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이런 정성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싸게 믿을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왕국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신뢰를 더 존중할까요? 아니면 그냥 동네 가게가 살까요? 이게 왜 늘어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중국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올해 왕국경제 사이즈입니다. 332조. 6억 명이 시청하고요. 매출 100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2017년 매출이 15조 7천억이었는데 말이죠. 여기 성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인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라고 들어보신 분? 네, 유명하죠? 22살 때 창업했어요. 동대문에서 업부하는 애고요. 그리고 13년 열심히 일했어요. 오직 온라인만. 그리고 중국에서 거대한 온라인 시장에 성공을 거두고요. 작년에 회사 팔았죠. 로레알한테 6천억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젊었을 때 동대문에서 한 13년 고생하면 한 6천억은 벌어. 공장도 없죠. 네, 제조도 그냥 OEM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야, 매일 기업이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제조업을 갖추고 공장 갖추고 6천억인데 이건 왜 6천억일까요? 여러분, 이건 팬덤의 크기입니다. 제가 아까 팬덤의 크기, 팔로워의 수, 구독자 수, 이 데이터들이 기업의 가치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 강력한 팬덤의 크기를 기업 가치로 환산해서 로레알이 6천억을 준 거예요. 그럼 로레알이 중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연매 매출 34조 한 회사가 왜 6천억을 현금으로 줬을까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우리는 도대체 고객의 팬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생각하고 있나요? 그게 다 가치인데. AHC 마스크팩, 여기 마스크팩으로 시작했죠? 3조 4천억에 매각했습니다. 이게 고객의 팬덤에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국은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됐고요. 아, 여러분, 방탄소년단. 이거는 연구 대상입니다, 사실. 이제 막 학교까지 하려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라는 대기업이요. 전 세계에 성공하는 아이돌을 만들려면 룰은 이거다라고 정해놨었어요. 멤버 중에 한 명은 중국에나 일본에. 그리고 얼굴 반반하고 외모 좋은 애만 뽑아서 열심히 음악하고 춤을 훈련시키면 돼. 그리고 전 세계 작곡가들이 만든 거 싸게 사다가 믹싱 잘해서 퍼뜨리면서 소모하면서 얘들 돌리면 그럼 돈 버는 거야. 여러분, 이게 룰이었어요. 그 BTS를 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가 이게 싫었다고 하죠. 서울대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거에 대한 분노와 불만에서부터 BTS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그럼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데 진짜 세계 사람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데요. 이렇게 소모품처럼 쓰레기 취급하는 문명이 싫었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음악을 제대로 할 애들만 모으자. 여러분, 그래서 7명 멤버를 뽑았더니요. 교포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요. 심지어 서울 출신도 한 명 없었습니다. 진짜 음악을 쓸 줄 아는 친구, 진짜 춤이라는 정말 작타가 공인하는 유튜브의 최고 댄서, 이런 애들만 모았어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방송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인성이 출중한 애들. 그 7명의 멤버가 지금 BTS입니다. 영어 한 명밖에 못해요. RM.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미국 가본 적도 없는데요. 유튜브로 프렌치라는 드라마 배웠대요. 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유튜브로 데뷔하고 자기의 팬들과 인생을 같이 시작합니다. 모든 노래를 자기네들이 가서 다 쓴 거 아시죠? 자기 인생을 써요. 야, 100억 적자가 날 때까지 학원가의 이야기, 악재 뭐 이런 거 쓰고요. 나의 고통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따라요. 팬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자. 너희도 학교 다니지. 우리도 힘들어. 18시간을 연습실에서 보내야 돼. 근데 우리 견디자. 너희도 같이 견디자. 그리고는 작년에 러브 유어셀프라는 사진을 냅니다. 메시지가 러브 유어셀프, 너 스스로를 사랑해라.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돌 가수의 타이틀이 이래요. 미국 아이돌은요, 가사의 절반이 여기고요, 반은 마약이래요. 마약 먹으면
뭐 뿅 가요 뭐 이런 얘기인데 얘들은 러브였어요. 그랬더니 팬들이요.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너희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열심히 연습하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애들이 내가 스타가 됐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다 너희 덕분이야. 그래서 너희도 우리처럼 언젠간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사랑해. 이렇게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하니까 강력한 팬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팬덤은요, 지금까지 아이돌 팬덤과는 격이 다르답니다. 이 아미라는 팬들은요, 지금 뭐하고 있다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도네이션, 기부 인증하러 난리래요. 미국처럼 보수적인 사회가 왜 BTS를 저렇게 띄워줄까요? 메시지가 크리스찬이지만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네. 스스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중국 볼까요? 2012년 우버를 적격 실시한 나라.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럼 7년 전에요. 중국 공산당이 17억 중국 소비자한테 이렇게 지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부터 택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시오. 그리고 7년 지났어요. 그것뿐인가요? 화폐가요 거의 없어졌죠. 거의 모든 결제가 스마트폰이 표준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러죠. 이분 중국 거지 노인분이세요. 깡통에 QR코드를 붙여놨습니다. 네, 현금을 아무도 안 갖고 다녀요. 그 폰으로 찍어서 야 돈이 정말 이체가 되네. 여러분 이걸 디지털 유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나 무화폐 경제,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야겠어, 완성해야겠어. 그러면 해야 될 일은요. 가장 기층민, 가장 문명에서 소외된 계층이 디지털 페이먼트, 화폐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 거지 노인이 디지털 페이먼트로 생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무화폐 경제 시작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국이에요. 네. 우리는요. 아니 무인 중국기만 나와도요. 기사가 이렇게 뚝딱같이 달립니다. 소외된 디지털 문명에 소외된 노인은 어떡하나요? 근데 여러분 이분보다 더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사실 저도 이거 해보니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분이 QR코드 기반으로 구걸하는 거 배우는 것만큼 불편했을까요?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여러분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 손잡고 미래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우리 어른들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2016년 인더스트리 4.0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시대 이게 막 떠오르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본질은 인류의 변화,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더 번질 거예요. 제가 여기도 이제 한 1시간짜리 강의가 있는데 이건 다 생략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벌써 잘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죠. 제가 도대체 이 시대에 팬덤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아까 팬덤이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 데이터 팬덤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가치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봤더니 세계 최고의 제조기업 삼성전자가 2018년 매출 238대 영업이익 59조 했더니 시총 300조예요. 아마존요. 매출은 조금 많지만 영업이익은 5분의 1이죠. 근데 시총이 900조예요. 지금은 1000조 넘었고요. 무슨 차이가 봤더니요. 아마존은 있고 삼성이 넘는 것. 1억 3천만 명의 프라이빗.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서비스가 좋으면 1억 3천만 명이 연회비 119불씩을 내요. 그게 있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고객이 왕이라고 그동안 생각해왔나요?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만 뛰어나면 제조만 잘 만들면 물건 무조건 팔려. 어디에 얹어서? 시스템에 얹어서 팔려나가기만 하면 돼. 그게 우리가 믿고 왔던 사회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달라졌다는 거죠.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결론은요. 무조건 잘해야 돼요.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195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할 것 없이 이 언저리에 태어나신 대한민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요, 현대 인류사 박물관에 좀 보내야 될 위대한 세대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봤더니 1950년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 아프리카 튀니지하고 똑같았습니다.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나서 지금 아프리카 튀니지 1인당 국민소득 110불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나신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을 1인당 3만 불로 만드신 겁니다. 100년 현대사의 유일한 나라. 그래서 제가 이래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 그럴 만큼의 위대한 세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석유를 만든 게 아니에요. 조선, 로켓, 제철, 최근에 제일 흥당한 게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하나도 없는 나라죠. 그런데 나노기술기관의 반도체 세계 1위래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의 힘.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이미 우리는 지난 50년간 검증해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이외의 모든 서비스까지 어마어마한 힘을 갖췄죠. 문제는요, 이제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붕괴되고 고객이 진짜 좋아하는 팬덤이 필요한 사회가 되어됩니다. 그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안 했고 벌써 이래요. BTS, 사머송, 넷플릭스, 킹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이 절대 못 가졌던 거. 대중음악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여러분, 일본 가수로 노래를 부르는데 세계 1위가 된다? 불가능했죠. 우리가 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대중음악으로 1위 하는 겁니다. 특히 누구한테? 아시아한테. 그거 했어요. 대한민국이 팬덤을 만드는 거에 이렇게 긍정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아이들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 여태까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정해진 스펙, 일본을 따라해라, 미국을 따라해라, 이것만이 길이다라고 배웠고요. 그 길만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고 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야 된다면 팬덤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잘할 수 있을까? 네, 벌써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개 보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시대 이펙트. 대한민국 제조 기술력으로 세계 탑5에 맞습니다. 왜? 어른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잖아요. 특히 포노적 문명에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스마트폰에 여기 아주 막강하죠. IoT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예요. 거기다 자동차 엄청납니다. 그런데 팬덤은 잘할 수 있을까요? BTS. 최근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세계 경쟁만 나가면 잘할 수 있냐? 축구도 보세요. 애들이 이제 즐기면서 하니까 더 잘한대요. 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전 세계의 팬덤을 가진 나라 5대 국가 안에 들었나요? 우리 BTS가 보여줬죠. 들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 뭐가 빅 이슈였는지 아세요? 모자예요. 조선시대 모자가 너무 이쁘더라. 심지어 모자 이름이 가시래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패션에 관심을 갖는 건 강력한 리스펙트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탑5 팬덤을 가진 나라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은 건 어른들만 잘하면 되는 거죠. 출발점은 어딜까요? 우리가 만들어둔 제조의 기술 아이들한테 물려줘야죠. 그들이 본받고 그들이 만들어낸 팬덤과 잘 결합하게 해서 세계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상품들을 마구 만들어 팔아내게 해야죠. 그러려면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원문을 몰아내자. 네. 우리 마음속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대원문을 몰아내고요, 새로운 미래와 만날 준비를 한다면 아이들도 엄청나게 힘차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이요, 그 앞길 꼭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셔서 손 들어주세요. 예. 정말
국회 가서 한번 해주시고 민주노총 가서 한번 해주시고 참여연대 가서 한번 해주시고 만일 돈을 다 내는데 돈을 안 준다면 돈은 제가 대신해. 두 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이제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어른들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할아버지 부모들이 애들을 영어 유치원 보내고 태권도 교육시키고 수능 교육시키고 해서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앞으로 저런 미래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라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팁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3세까지는요 스마트폰 안 보여줬는데 여러분 뇌가 동물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소비자가 팬덤을 만들어내도록 끌어내야 되죠.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걸 못 만들어요. 결국 핵심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그걸 언제 키우느냐? 어릴 때 키워야 됩니다. 특히 3세 이하 때 보통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6세 이하까지는 전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낸다고 해요. 엄마의 표정을 보고 화가 났구나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수렵 생활을 오래 해서요 움직이는 모든 영상에 집중합니다. 그럼 엄마하고 교감하고 스마트폰만 교감하죠. 이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가능하면 안 보여준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정보를 소싱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정보 획득의 창구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도 항상 주의할 게 뭐냐? 생각을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복제하는 영역과 생각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 복제하는 영역만 훈련돼요. 우리도 그렇죠. 하루 종일 복구만 하시죠. 전두엽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애들한테 이걸 같이 보여주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떴다. 그러면 알파고 때문에 큰일 났네.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알파고와 관련된 최고의 MIT 또는 스탠포드 교수 강의를 듣고요. 같이 엄마랑 이거 보자.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이게 진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교육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애들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첫째, 부모가 그걸로 학습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쓸데없고 낭비되고 중독돼서 안 좋은 부작용만 경험을 하니까 이걸 애들을 못 시키는 거고요. 애들의 불만은 뭐냐? 그렇게 안 좋다면서 왜 엄마 아빠는 다 이렇게 사냐? 이거는 굉장한 이제 팜플릿을 낳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주커버그니 뭐 온통 다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안 주어줬다. 맞아요. 왜? 여러분 스마트폰 초기에는 전부 다 게임밖에 없었죠.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얘기가 다르죠. 지금하고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없죠. 주커버그니 또는 뭐 캘러디기니 이렇게 새로운 창업자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시절 환경을 보냈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서는 저도 우리도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 프랑스 가장 유명한 IT 스쿨 중에 하나 에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1년짜리 과정이거든요. 여기 나오면 엄청 취직 잘 돼요. 그런데 교수도 없고 수업도 없어요. 스테이지 1, 팀을 구성해서 스테이지 1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터넷을 다 주셔서 그 해결책을 썼습니다. 못 찾으는 거예요. 대신 뒤에 교수들은요, 전문가들은 앉아서 질문하면 대답만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대에 스스로 길을 인터넷으로부터 찾는 것까지가 너의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데이터들 여러분 어느 교과서에 있을까요? 아직 없어요.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안 배워도 됩니까? 혁명기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이런 인터넷의 바다를 학습하고 데이터를 캐낸 다음 거기서 사유에서 내가 그 필요한 걸로 가공해 만들어낸 능력,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회장님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가서 지금서부터 해야 될 게 원진 과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써서 우선 직원들 교육이 핸드폰에 관한 이 플랫폼의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구두를 하나씩 모두 만들어요. 발사해 주시면 제가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굉장히 좋은데 요즘에 아쉬운 일이 좀 있는 게요. 네. 저는 세계 뭐 미국은 아니나 유럽만 항상 세계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인사를 가장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집 아저씨가 인사 안녕하세요 해도 훑어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니 진짜 너무 심해요.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들 훑어보고 그래.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애들 어떻게 교육시켜도 이러냐 그랬더니 가난한 동네를 이사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동네 가도 이사를 또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제가 하버드 연구소 박사님한테 한번 질문해. 요즘 하버드에서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하버드에서는 뭘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 굉장히 표정이 그런데 하버드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좋은 관계로 서로 맞습니다. 그 이웃과 그를 빚어서 서로 도움을 생각할까 그걸 한다더라고요. 요즘에 인사 안 하는데 우리 인사 잘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딱 맞는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이게 유니콘 벤처, 그러니까 성공한 1조 2천 이상의 벤처를 만들어낸 개수입니다. 대학 1등이요 스탠퍼드고요, 2등이 하버드입니다. 이상하게 MIT가 여기밖에 없죠. MIT. 네. 스탠퍼드에 비하면 확 떨어지죠. 그럼 스탠퍼드가 중시한, 하버드가 중시한 교육이 뭐냐? 인간 중심의 인문학입니다. 제가 그래서 괜히 인간이 중요하다, 인성이 중요하다, 괜히 그렇게 결론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랜덤을 끌어내는 요소는요, 어려서부터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리액션을 계속 보는 거죠. 아, 우리 동네 저분은 되게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이요, 아이들 되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사성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배려심이 있는 아이들이 인간이 진짜 매력으로 느끼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걸 찾아내면요, 나머지 테크놀로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저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도 중요하고 지식 당연히 중요한데요. 공부 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사실 저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걱정 안 하고, 그 애들 걱정하는 건 뭐냐? 나쁜 인성을 가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회가 됐다. 왜? 시스템이 권력이 아니라 소비자가 권력된 사회가 됐다. 그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시고. 자, 하회장,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대신 글로벌 포럼 수업되는 학생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강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몽고 가신 분들이 몽고를 가서 여대생들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몽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화장이나 옷 입는 게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촌스럽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동대문에서 옷을 사 입고 화장수를 메이크업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말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규제 말씀하셨는데 1865년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이제 자동차로 됐는데 정부에서 적기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레드 플래그 액트라고 그러는데 그 법이 뭐냐면 마부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다니면 빨간 깃발을 흔들어야 됐습니다. 그 규제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하고 프랑스보다 많이 뒤처졌는데 저희 나라가 대개 보면은 아까 오버드 예를 들으셨고 많이 했지만 수많은 레드 플래그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사회 컨센서스나 이
정치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쉽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우려되는 게 그 레드 플렉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데 빨리빨리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그 레드 플렉의 만족을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 뽑을 수 있는가, 그게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다 드린 말씀인데요. 사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래는 정해졌죠. 그럼 가야 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택시는 다 망하라는 거냐? 네, 망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이 다 합의해서 왜 이 택시 면허에 돈 들였던 분들은 어떻게 엑시트할 수 있게 잘 좀 해주고 합의해서 자꾸 가자. 지금 말씀하셨던 레드 플래그가 다 꽂혀 있는 데마다 자, 이건 미래는 우리 주변의 문명은 다 정해져 있으니 그리고 가는 건 정해놓고 어쨌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보자.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대륙의 문명이 바뀌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원격 진료 중국 하고 있죠. 미국 하고 있죠. 일본 하고 있죠. 우리 원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서울대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원격 진로 가야겠다 이렇게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이게 다들 아이고 누가 저거 레드 플래그를 뽑겠지 다 이러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제 다들 그런 컨센서스를 갖고 뭐가 하나 뽑히기 시작하면 다 뽑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대한민국이 한번 움직이면 확 가잖아요. 저는 좀 요새 부끄러운 게 우리 청소년 축구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요즘 젊은이들 보면 세계 경쟁에 가서 당당하게 너무 잘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만 경쟁이 안 된대요. 우리는 보호해야 된대요. 이건 좀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어른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배울 건 청소년 축구 대표팀하고 BTS밖에 없어. 이렇게 만드는 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깃발 뽑는 거 어른들이 뭔가 좀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래야 좀 낯이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